안녕하세요. 2025 대입 중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저는 서울 오산고 교사 박정준이라고 합니다. 2025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전국 단위로 놓고 볼 때는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은 다소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도 수도권 전형이라고 불리울 만큼 수도권의 반영 비율이 높았는데요. 2025에도 수도권이 44.9%, 비수도권이 22%로 수도권에서 모집하는 비율이 높은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도권 이내대학에서라면 전형 요소가 되게 다양하지만 면접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2025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종합 전형은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고대, 연대, 이화여대, 홍익대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 거점 국립대까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여전히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미 일어난 것들이지만 여전히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학생부의 반영 항목이 어떻게 축소가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소된 항목은 수상경력,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교회봉사활동 실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수상경력이나 독서활동 상황, 자율동아리, 교외 봉사활동 등은 이제 교내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입에 미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이 일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부의 평가 항목이 축소되었다라는 것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관점이 2025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할 때라면 글자 수도 줄어들었고 평가 항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의미를 담아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발표, 토론, 탐구활동, 실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고 독서를 활용한 탐구 경험이 이전에 비해서는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는 아까 반영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안에는 독서활동 상황란이라는 공식적인 기재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 독서활동 상황란에는 도서명과 저자명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란은 대입의 미반영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책을 읽는 것의 중요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바뀌면서 단순 독후 활동 이외의 활동을 했을 경우라면 창체 특기사항이라든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독서와 관련된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독서활동 상황란처럼 도서명과 저자명만 넣을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도서명과 그 독서로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같이 적을 수 있게 기재 요령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오히려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 됐다. 그래서 독서활동 상황은 대입의 미반영이지만 독서는 기록하는 자리가 창체와 세특으로 바뀌었고 중요성이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추천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추천서는 이미 자소서가 없어지기 전에 폐지가 됐는데 추천서가 폐지되면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든가 세특에서 보여지는 개인의 특성이 그만큼 중요해진 면이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본다라고 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서류였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라고 하는 것들은 학교생활기록부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부의 중요성이 기존에도 가장 중요했지만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입의 미반영 요소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증가했기 때문에 남은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분량도 많고 대학에서 평가의 비중도 높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창체 특기사항 그리고 독서활동에서 본인의 역량을 그래서 부각시키는 것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가 인학적 사항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8번까지 항목별로 유목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반영 요소를 다 빼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봉진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자율,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즉 창체활동이랑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작성해주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정성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험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의미 있게 활동하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여러 가지 입시 요강이라든가 시행계획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구분해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대학 안에서 두 개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구분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는 학생이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면접형을 보고는 싶은데 선생님 저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니까 저는 무조건 서류형 넣는 게 맞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부 그런 말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학의 면접이라는 것이 말 잘하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했던 활동을 잘 소명하면 되고, 자기가 했던 활동의 의미를 알고 있어서 말은 아주 잘하진 못하더라도 했던 활동을 제대로 소명해내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전형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구분이 아니라 이런 두 전형 간의 전형별 평가 요소가 서로 다르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형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면접형이 경쟁률이 높고 충원율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쟁률이 높은데 충원 합격을 해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적으면 이 전형은 구조적으로는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높고 충원율이 낮은 면접형이 입시 결과도 더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요소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서류형이 학업 역량을 반영하는 비율이 높다면, 면접형은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평가 요소가 5개대 공동연구가 나오면서 진로 역량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기도 하죠. 대학마다 역량은 조금씩 다르지만 면접형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 진로 역량을 강조해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학 가운데 지금 나온 표에서 한국외대를 보시면 서류형은 학업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죠. 또 반면에 면접형에서는 진로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구분이 아니라 두 전형이 평가하고자 하는, 그리고 뽑고자 하는 학생 풀이 서로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교내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나는 학생부의 질이 내가 생각해도 좋은 것 같고, 상담을 해봤더니 담임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열심히 활동을 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면접형이 조금 더 맞겠죠. 진로 역량을 조금 더 인정받아야 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이 꽤 있고요. 그런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닙니다. 완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여전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교과 못지않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대학군을 노리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소재 대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을 생각하신다면 그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수능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이 받아요. 교과전형에서도 면접이 있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과전형의 면접은 대학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제를 미리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출문제를 보고 가면 거의 같은 질문을 물어보는 대학들도 많고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에 있는 걸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그냥 묻고 싶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역량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합전형의 면접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대학이 하는 것들은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이때의 서류는 학생부겠죠. 그래서 학교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역량들을 키워왔는지를 확인하는 면접을 하는 것이 서류 기반 면접이고요. 일부 대학이긴 하지만 제시문 기반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봐도 돼요. 면접장에 들어가면 지원 동기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읽고 대학에서 부여한 준비 시간 동안 내가 답안을 구상해서 교수님 앞에서 말을 하거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녹화를 하는 형태로 제출하는 게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즉 제시문 기반 면접은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 그 제시문과 논제를 통해서 얼마나 지원자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을 대학으로 구분을 한다면 서류 기반 면접을 하는 대학이 대다수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제시문 기반 면접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정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이고요.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학생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류 기반 면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유형별로 질문에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은 지원 동기가 뭐예요?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예요? 국어 시간엔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어요? 이런 형태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이 학생이 한 것인지를 소명할 수 있는 형태의 질문을 많이 주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 말 그대로 들어가서 문제를 보면 제시문이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가, 나, 다라 이런 형태로 여러 개의 제시문이 있으면 그 밑에 논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제시문 가부터 라에 드러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말해봐라. 그러면 수험생이 준비 시간 동안 제시문을 열심히 읽고 분석해서 그 문제에 따른 답변을 교수님 앞에서 설명하는 형태로 면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도 논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대학교의 입학처에 들어가면 대학교마다 어디에 실려 있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료실에 들어가면 전년도 제시문 기반 면접의 문제와 해설이 담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도 대학의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일부 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련된 자료집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접 후기들을 읽어보시면 보통 이런 걸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미리 알아보고 면접에 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면접을 여러분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들도 많이 보게 되실 건데요. 입시 결과를 봤을 때 그럼 주목해야 될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고 체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대입이나 2024 대입으로 넘어올 때로 생각해 본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소폭은 상승한 대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4는 아직 이제 대입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2023의 경우는 경쟁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입시 결과도 다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경쟁률이 올라간 대학이 있다면 내년에 어디가에서 입시 결과를 공개할 때 한번 찾아보시면 경쟁률이 전년에 비해서 올라간 대학들은 입시 결과도 다소 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들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정성평가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성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도 보고 평균도 보고 표준편차도 보고 또 교과 활동을 한 내용, 세특도 보고 창체 활동도 보고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을 보고 정성평가를 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 성적 자체를 아예 반영하지 않는 전형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신 성적과 더불어서 경쟁률을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내신 성적이 아주 낮은데 서류 경쟁력이 있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합격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은 대학들이
대교협에 제출을 할 때 50% 컷과 70% 컷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서울 소재 대학에는 다양한 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전형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한 결과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학교 유형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내신 성적만 볼 때는 약간 낭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경희대라든가 서울시립대 같은 대학은 삼포도를 제공하거나 학교 유형별로 일부 입시 결과를 밝히는 대학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50% 컷과 70% 컷의 의미를 좀 더 잘 살펴보면 다른 대학에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류형과 면접형도 입시 결과가 전형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대학의 같은 과라고 하더라도 입시 결과가 차이가 꽤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를 활용하셔서 같은 대학에 있는 전형이라도 전형이 다를 때 입시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류형으로는 내가 도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대학인데 면접형으로 보니 나도 도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대학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많이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일반적으로는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있던 상황에서는 다소 내려갔던 대학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한 대학들이 일부 나타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폭은 아니지만 경쟁률이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희대학교의 삼포도가 이거예요. O와 X로 붙은 학생과 떨어진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대학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문 계열의 입시 결과를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 합격선이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어문 계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 결과를 보다 보면 내신 성적이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럴 때 이제 학교 유형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대학이나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은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50% 컷과 70% 컷이 너무 길게 입시 결과가 벌어져 있는 대학이나 학과라면 보수적으로 접근할 땐 50% 컷을 보고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지원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2025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가장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에 와서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뭘로 제일 많이 보낼까요? 우선은 교과 수업을 듣는 시간이 가장 많죠. 그리고 분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도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은 500자고 진로활동은 700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체는 1700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은 과목마다 500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부 구성에서도 세특이 기재량이 가장 많은 항목인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과 수업이 가장 중요한 학종시대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활동도 교과의 성격에 맞는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교과의 성격과 관련 없이 모든 과목에서 본인의 진로 분야에만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활동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대학도 교육과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떤 교과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지 그리고 이 과목은 학생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목인지를 대학이 다 알고 평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법과 작문이라고 한다면 책은 물리책을 읽거나 물리와 관련된 글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재는 전공과 관련된 거지만 학생이 보여줘야 되는 역량은 말하기와 쓰기와 관련된 역량이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 교과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때때로는 저도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학생들이 바쁘기도 하지만 수행평가를 하고 나면 아마 3, 4개월만 지나면 내가 어떤 과목 수행평가를 무슨 주제로 했지? 라는 것도 때로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과 수업에서 했던 활동을 얼마나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서 연계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심화해 나가는지도 아주 중요한 평가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은 어떤 학생부 문구가 좋은 문구가 안 좋은 문구인지를 일일이 아는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교과에서 생긴 호기심을 절대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 그래서 교과에서 호기심이 생기면 책을 더 읽어보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한번 토론을 해보기도 하고 동아리에서 실험을 해보기도 해서 다양한 교내 활동에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많이 해결해 왔다라는 모습이 학생부에서 보인다면 그런 세부적인 문구를 떠나서 그런 흐름의 학생부는 좋은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본인의 전공과 진로와 가까운 분야의 교과일수록 교과 활동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활동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형이라든가 전공에 대한, 학과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입시 결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분히 쉽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장 기본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는 교과 활동에서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한 거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율, 진로, 동아리 등을 통해서 독서, 토론, 시험, 실험, 다양한 형태로 배운 지식을 연계하고 확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교육계의 화두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를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그래서 학교생활 충실도라는 겁니다. 학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본인의 교과에서 생긴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느냐에 관심을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교과에서 생긴 호기심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요즘에 많은 대학에서 얘기하는 우수한 학생의 기준이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 내지는 그런 경험이 많은 학생.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력이 있는 학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과의 내용을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호기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수업 이후에 독서라든가 창체 활동으로 연계하고 확장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는 자리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에서 기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각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든가 전공 가이드북 이런 걸 많이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전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런 전공학과 가이드북 등을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알고 활동을 하는 것과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걸로 전공 관련 활동을 대체한 학생들 간에 한 3년이 지나면 학생부의 질이라든가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과 전공 가이드북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대입 정보와 입시 결과 등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가를 자주 이용하면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정보도 얻고 정보를 탐색하시고 또 어디가에 들어오시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서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어디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또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25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입정보 119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기재량이 많이 줄어들고 미반영 요소가 늘어나서 변별이 어렵지 않을까? 내가 이거 도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부담 없이 오히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발상을 전환한다면 여러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전에 선배들이 했던 것보다 알차고 의미 있는 활동을 몇 개만 딱 제대로 해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형이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하시고 그런 학교 생활의 와중에서 많은 것들을 지식과 역량을 키워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해 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